자, 오늘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정말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책. 정보라 소설가의 밤이 오면 우리는 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죠. 오늘은 KBS 기자, 우리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멤버이기도 하죠.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네, 사실은 제가 예. 소설책을 소개해도 되는 코너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막 경제책만 네, 해야 되는 것 네. 같은 느낌. 근데 김학균 센터장님이 최근에 소설책을 하나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모스크바의 신사. 예. 그 작가님께서 책을 주셔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소설이다. 네. 그리고 위험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라고 맞아요. 느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소설책을 꽤 좋아하는데 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어느 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풀이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다면 이 책을 내가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네. 김학균 센터장님 덕에 용기를 내서 이 책 어떠냐고 제작진께 여쭤보았더니 좋다. 괜찮다고. 그럼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최근 우리 시대에 뭔가 암시하는 바가 뚜렷하게 네. 있는 책입니다. 네. 책 표지를 보면 이거 혹시 뭐 이렇게 척추 건강 관련된 책인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우리 그 유튜브를 네. 통해서도 이 화면 보실 수가 있을 네. 텐데 표지가 특이합니다. 네. 사람의 뒷모습인데 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정말 사람인지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그 밤이 오면 우리는 제목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데, 밤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해야지만 이 책은 우리는 이라는 단어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목에 이미 주목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밤이라는 건 이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디스토피아가 오게 된 이유, AI 때문입니다. 뭔가 좀 망가진 세상. 네, 세상이 망가진 이유가 AI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누구인지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족이라면 종족이고, 다양한 주체라면 주체고, 인간이 아닌 주체들도 나오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는인가? 우리가 인간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면 인간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봐야 되고,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져야겠죠. 야.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책의 그 저자가 정보라 소설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또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컨텐츠에 들어왔다면 정보라를 모를 수가 없겠죠. 장르 소설, SF 소설로 지금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최종 후보 숏리스트에 올라갔었죠. 저주토끼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도 어찌 보면 괴기스럽고 장르 소설이고 굉장히 무섭지만 흥미롭고 독창적인 책이었죠.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 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길입니다. 길이 네, 짧다. 읽으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글쎄요, 이거 누가 읽어도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고, 그죠? 뭐 수첩 정도의 두께예요. 집중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읽고 싶다면 2시간,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결코 1시간은 넘지 않은, 하루는 하루는 넘지 않아서 다 읽을 수 있는 굉장히 희귀한 책입니다. 네. 사실 어찌 보면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왔지만 페이지는 뭐 한 130페이지 30, 안팎 네.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 분량이라면 만약에 이게 워드 프로세서로 옮긴다면 몇 장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단편이라기엔 조금 길지만 장편이라기엔 극히 짧은, 그래서 분량이 짧습니다. 근데 분량이 짧다는 것이 요즘은 굉장한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요. 요즘 트렌드에 맞죠. 네.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책을 읽기 어려운 시대, 책을 읽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강렬한 그 어떤 주제 의식이 잘 표현이 된다면 짧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주제도 강렬하고 뭔가 요즘 트렌드에 그 영상도 숏폼이 대세인데 네. 짧게 보기에 딱 맞습니다. 맞는 시대이네요. 그리고 예. 시작부터 예. 전 사실은 이 책을 오늘 소개하면서는 몇 구절은 읽어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작가가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물리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글은 썼지만, 이 물리학적인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를테면 핵융합으로 시작합니다. 네.
SF 소설답죠. 근데 뭐 온도, 밀도, 그리고 가둠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핵융합이 결정되는데 결국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은 밀도가 너무 높으면 폭발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쩌면 이 밀도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디스토피아가 오게 된 이유로 가는 이야기의 흐름이 시작부터 상당히 강렬하고 저는 문과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지식이 깊지 않지만 제가 읽었을 때도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독창적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재미있게 처음부터 폭 들어가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 네, 이미 어떻게 보면 충돌한 세상,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먼저 좀 살짝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설책이니까 그래도 등장인물 먼저 좀 살펴봐야죠. 등장인물. 등장인물 중에 예. 정말 주인공이라고 할 화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흡혈인입니다. 네. 흡혈인, 말 그대로 흡혈귀입니다. 드라큘라 같은. 그렇죠. 네. 전에 흡혈을 한 흡혈인이 있고 예. 그 흡혈인으로부터 피를 식도를 통해서 넘김으로써 흡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네. 그렇죠. 그 흡혈인에게 목을 물리면 죽는 거지만 네. 피를 빨리면 그런데 흡혈인이 자신의 피를 나눠주면 네. 같이 흡혈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네. 흔히들 봤던 그런 맞습니다. 흐름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된 처지에 있는 주인공에게 흡혈인이 살리려고 피를 준 겁니다. 그래서 흡혈인이 된 주인공이 있고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AI에 의해서 디스토피아가 된 세계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로봇은 로봇이라고 불리지 않고 빌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인간 같기도 한 로봇인데 이름이 빌리. 네. 인간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피도 있고 물론 흡혈인이 그 피를 마셨을 때 그 피의 맛은 인간의 피와는 다릅니다. 구역질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네. 책에 그림은 안 나옵니다만 네, 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맞습니다. 근데 재생 능력이 엄청납니다.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액체 인간처럼 거의 그렇게. 몸을 아무리 갈라도 아니면 얼굴이 총을 맞아서 얼굴이 반이 날아가도 다 재생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 그런 로봇인데 네. 빌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로봇이 등장할 때 입고 있던 티셔츠에 빌리라고 써 있었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리인 거고요. 이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인간들이 등장하죠. AI도 등장하고 로봇도 등장하고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인간이 어찌 보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은 흡혈인과 함께 저항하는 쪽이지만 인간의 반은 로봇에 붙었습니다. AI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AI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인간도 있습니다. 이 정도 소개드릴 수 있고 인물이라면 이렇고 예. AI 장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건 또 따로 얘기를 예.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 맞서고 있는 세상. 한쪽은 AI에 저항을 하고 한쪽은 AI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사냥하는 네,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흡혈인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또 네. 인간도 이제 반쪽으로 나뉜 존재들이 나오고. 네.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한 공간에서 살았던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디스토피아가 왔느냐. 인간이 불러온 무엇인가인데, 인공태양이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공태양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여튼 이 전 세계가 에너지난에 처하자 인공태양이라는 걸 개발하려는 경주를 합니다. 근데 그 경주의 과정에서 먼저 개발한 국가도 나오는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태양이라는 것이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원자탄은 핵 분열 과정에서 얻는 에너지를 폭탄으로 쓰거나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로 쓰는 건데 핵융합 과정에서 쓰는 것이 인공태양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상 태양과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가진 어떤 물체를 지구상에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근데 똑같은 원리로 핵융합 과정에서 일어난 에너지가 워낙 엄청나다 보니 이걸 잘 조절만 하면 태양 같은 용도로 에너지에 거의 뭐 무한한 에너지원처럼 그렇게 네.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음.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 모두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AI라는 것이 또 한쪽 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AI라고 부를 만한 이것이 스스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인간이 인공태양을 만들게 두면 안 되겠다. 내지는 인간이 지금처럼 활동하게 두면 이 지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인간도 물론이고 지구의 동식물, 많은 지구의 이 시스템을 순환계를 유지하려면 인간이 좀 사라져줘야 되겠구나. 어찌 보면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네네. 그런 스토리죠. 타노스처럼. 네, 좀 사라져줘야겠어. 라는 결정을 AI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AI가 인간을 실제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절반의 그 인류를 공격하라. 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열어가면서 들어볼게요. 오늘의 책 정보라 작가의 밤이 오면 우리는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안전장치. 안전장치라고 하면 정말 인류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 같은데 네. 되게 좀 역설적이죠, 이 책에서는. 그러게요. 이게 번역한 책이 아니잖아요. 예. 그 한글로 작가가 쓴 책인데 왠지 영어를 번역한 것 같은 안전장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이 안전장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챗GPT라는 이름이 왜 챗GPT라고 붙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AI. 이 챗GPT라는 AI는 만든 사람들이 이 챗GPT가 사람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대 사람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 챗GPT.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리와 같은 네. 예쁜 이름을 붙인 네.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거리감을 두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안전장치라는 이름에도 그런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장치. 이게 왜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느냐? 아마 나중에 좀 더 인용해 드릴 구절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왔을 수 있으나 지구라는 행성 전체 만약에 가이아라는 네.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지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안전장치라는 것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시사점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AI, 챗GPT가 오고 나서 세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네. 온갖 제조 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업 모두에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전장치라고 지금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안전장치 수준에 도달한 AI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AI는 다르게 불러요. 그냥 AI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강인공지능, 강하다는 네. 의미에서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AGI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 사이에 G, 네. 제너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하는 방식은 강인공지능 AGI, 다양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자면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한 특정 분야에서가 아니고 거의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추론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지금의 챗GPT를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조금만 헷갈리는 질문을 하면 그쵸, 거짓말을 오답. 술술 하잖아요.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것이 일단은 사라진 AI라고 봐야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똑똑하다.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지금은 현실이 아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챗GPT를 만든 사람들 아니면 만든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는 인공지능의 방법론을 개발한 사람들은 10년, 20년 안에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이미 거의 확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이 AI를 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책이니 사실은 그 전에도 AI가 아니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스토리는 많았습니다. 그쵸.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그랬고 네. 수많은 디스토피아를 그린
것들이 다 인간이 인간의 적인 게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적인 세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007 시리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냉전의 상대방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느 순간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북한도 등장하고 가상의 국가도 등장하고 탑건도 마찬가지죠. 가상의 그 적국이 그쵸. 등장하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그 007 시리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가 가상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적이 적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적국도 아니고 AI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 모든 주체들을 그 음모와 그 파괴적인 결과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AI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거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최근에 네.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뭔가 그 상대방이 적국이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AI가 돼버리는 거네요. 네네. 거기에 AGI가 되는 네. 거는 이때부터는 거의 이제 사람이 구분조차 못할 정도로 강인공지능이 되어버리는 네. 거고 이 소설 속에서는 이미 AGI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근데 아까 그 안전장치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서 인류가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제 인류를 네.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책 속에서 다뤄지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안전장치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조차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책에서 보면 여러 나라가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주체가. 왜냐하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공태양 프로젝트라는 것이 특정 국가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그것이 인류 전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 가능성도 있는데 인공태양이 지구 안에 있으니까 그럼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과학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지 모르겠으나 지구 전체에 가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그 녹아버려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지구 표면적, 육지 면적이 좁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 지구 생태계에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 변화가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겠느냐. 인간은 겪어봐야 알지만 AI는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계산해내면 그 상황이 딱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딱 보였을 때 AI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 상황은 지구 전체에 좋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AI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든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기계가 어떤 특이점을 지나가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특이점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이죠. 인간들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작가는 책 속에서 인공태양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큰 빛을 태양처럼 거의 밤도 낮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흡혈인들 이른바 흡혈귀들을 이제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인공태양 이터나 케이스타 같은 거는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등장하는 것과는 좀 현실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한 가지 더 제가 그래서 좀 막 찾아봤는데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런 가능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태양이라는 게 뭐 1억 도의 온도까지 가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는 건데 그것이 다 실험실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반응로, 반응기 안에서. 반응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지구를 밝힐 수 있나? 이건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빛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 누가 좀 외치는 겁니까? 이게 책 속에서는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라는 외침이 들리고 나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처음 그러니까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가되어서 기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압하러 오는데 죽일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는데 가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 적자생존, 약육강식, 뭐 이런 원리에 따르라 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계의 순리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계속해서 말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르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모든 다른 생물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라는 기계의 뛰어난 지능에 따르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AI와 기계를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하지 네. 말고 따르라.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내려지는 대로 뭔가 조금 또 인류에 해악을 끼치기는 하는데 그거 역시 네. 이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이니 네.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사실 예. 이 이야기가 사실은 작가의 생각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굉장히 어쩌면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것이고 네. 그 어쩌면 우리의 적들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저항하는 사람들 혹은 저항하는 존재들일 것이고 네. 기계의 순리에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적들에 대한 생각 혹은 판단에 있어서 정보라 작가가 그것이 꼭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네. 한 구절 정도 읽어드리면 어떨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길지만 네. 이를테면 이런 대목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행성 전체가 멸망할 것이다. 안전장치는 이런 미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행성의 미래를 결정한다. 기계는 편견이 없고 공정하다. 무엇보다도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처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량 멸절 사건을 기계가 미리 탐지하고 예측해서 막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했다. 안전장치는 필요할 경우에 타국 통신망에도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결과 세상은 멈췄다. 로봇은 인류라는 종이 살아남아 활동을 계속하는 한 언제나 행성의 모든 다른 생명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구상 다른 모든 생물종들을 위한 최선의 안전장치는 인류 문명의 종말이었다. 아주 잘못된 논리는 아니라고 나는 가끔 생각했다. 여기서 나는은 흡혈인이에요, 주인공. 그 주인공, 소설의 네. 주인공. 근데 인간의 활동이 우리 모두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정보라 작가는 찬성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면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구 온난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우리 인류 문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우리는 계속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매년 올해는 내년보다 1%, 2%라도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정부는 잘못한 정부죠. 네.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장을 무조건 좋아하는데 근데 정보라 작가는 아마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세계관에 반대할 겁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각 개별 국가들이 정말로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 분쟁이죠. 네. 미중 간의 대립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더 많은 산출물을 내려면 아니면 모두가 좀 더 잘 사려면 이런 대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런 길을 선택했고 중국이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중국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싶고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꼭 누군가가 누구를 막거나 누구보다 더 잘 나가야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다양한 길이 있을 거죠. 근데 과연 미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법과 장치를 동원해서 중국을 막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냐? 반대로 중국이 자급자족하겠다는 게 최선이냐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기계가 판단한다면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니까 만약에 강인공지능이 되어서 정말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입력된 값들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놓는다면 미국 너 하지마, 중국 너 하지마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리는 결정은 단견일 수도 있고 민족이나 나라나 종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더 큰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세계관을 아마도 정보라 작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 라는 문장에 표현한 겁니다. 근데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 작가도 기계의 순리에 따르라는 것이 작가도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들이 쓰는 표현이죠. 여기에 이 소설의 맛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 세계관에 틀린 점이 없다, 맞는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을 짜놓은 것도 인간이겠습니다만 AGI 시대에는 인간의 알고리즘을 또 거부하고 뭐 인공지능이 또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 네.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서 창업자인 샘 알트먼을 이제 이사회 내에서 축출했다가 며칠 만에 또 다시 복귀하는 네.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현실에서 예.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죠. 네. 사실은 샘 알트만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챗 GPT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챗GPT가 이렇게 빠르게 고성능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세계관을 다 그 회사 안에 있는 700~8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고했어요. 이사회가. 근데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기구를 만들고 챗GPT를 만들 때부터 AI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AI가 인류에 봉사하도록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걸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기업의 최상위 가치가 되면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AI를 필요 이상으로 아니면 좀 과격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기구인 이사회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낸 주주가 아니라 이 기구가 왜 샘 알트만을 해고했느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샘 알트만을 믿을 수 없었다, 신뢰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최근에 뭐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 아니면 뉴요커 같은 잡지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샘 알트만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 이사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을 축출하려고 터너라는 여성인데 근데 이 사람을 축출하려고 다른 이사들에게 가서 이 터너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한 이사를 축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뢰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외신에 나온. 네. 근데 이 전반적인 과정, 샘 알트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또 실제로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회사 안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인류를 위한다라는 차원으로 나 있다. 최종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회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냐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난 뒤에 MS라는 최대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지배력은 훨씬 커졌고 그래서 이윤 동기는 이 회사가 훨씬 커졌다 앞으로는. 근데 이 회사 안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수츠케버라는 네. 과학자가 있습니다. AI 세계를 만들어간 제프리 힌턴이라는 과학자, 이 과학자의 생각이 지금의 AI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수제자 정도 되는 사람. 기술적으로는 샘 올트만보다 훨씬 더 많이 챗GPT 탄생에 기여했을 이 사람. 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에 너무 이윤 동기를 향해 달려가면 그리고 너무 많은 회사들이 그냥 더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 인간을 위한 AI가 아니게 될 수 있고 인간을 위한 AI가 아니게 되면 정말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수축해보는 했고 네. 수석과학자가 위험해질 수 네. 있다. 그 판단이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 10월, 11월에 나온 유튜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종류의 우려는 앞으로는 그 우려가 진짜 사실에 가깝다면 현실이 될 수 있다. 네. 앞으로 더 그 오픈 AI는 시장 이익을 쫓는 조직으로 좀 더 바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생겨났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밤이 오면 우리는에서 걱정하는 것 같은 사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샘 알트만은 다시 오픈 AI로 복귀를 했고 네. 오픈 AI에서 솔직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뭐 외부에 투명하게 또 공개는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네 입장에서는. 네. 오픈 AI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사실 그냥 걱정하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많은 우려들이 이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상황이 어쩌면 특이점이라고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네. 인공지능이 어떤 특정 시점을 넘어가서 그래서 인간의 통제 밖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그렇죠. 나은 종류의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온다면 그 시점이 온다면 바로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이 촉매제
아니면 그 사건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정도로는 분명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반대로 그 지금 저희가 AGI, 강인공지능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존재,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존재, 이 존재가 올 수 있느냐? 지금의 AI 방식으로는 올 수 없다. 제프리 힌턴이 말하는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추측하고 걱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참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네. 그 미지의 세계가 또 하나둘씩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술이라는 게 한번 발전하고 나면 다시 또 후퇴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AI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수츠케버라는 그 샘 알트만과 싸웠다가 나중에 미안해,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복귀해줘라고 결정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수츠케버인데, 이 양반이 유튜브에 가디언지 같은 곳과 인터뷰한 내용,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개와 인간의 비유인데요. 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AI와 우리의 관계는 지금의 개와 인간의 관계와 비슷할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이 개를 정말 사랑한다, 아끼고 예뻐해준다. 그런데 인간들이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어떤 거대한 산업 프로젝트를 개한테 물어보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미래의 강인공지능, 안전장치 같은 인공지능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일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생각하고 인간이 빈곤에서 해방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실업도 없게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비이성적인 판단을 자주 하는 인간, 혹은 좀 더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인간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무서운 비유죠. 우리가 지금의 인간과 개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AGI 시대, 강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또 현실적으로 좀 앞서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음 키워드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정보라 작가가 쓴 밤이 오면 우리는. 다음 키워드는 저항. 저항입니다. 저항. 근데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녹화를 들어올 때 이 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네네. 사실 책을 읽지 않고 이 클립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읽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서 보시면 더 재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같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네. 근데 아무래도 책 소개라는 건 스포일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여튼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야기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그 책 내용에도 보면 뭐 네. 이거는 어느 그 영화에서도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그래도 인류가 네. 이 인공지능에게 저항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좀 방식이 좀 특이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흡혈인들이 예. 그 저항하고자 하는 인류와 함께 저항하지 않는 인간과 AI에게 저항을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좀 그 우울합니다. 암울하고. 거의 모든 수단을 AI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위치 추적 장치. 기계를 쓰기만 하면 바로 저항하는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AI를 제압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제압하거나 기계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그들의 무기를 쓸 수도 없어요. 다 생체 인식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코드를 입력해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무기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자원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기계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상공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드론이 바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인간도 보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옥죄이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AI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좀 사라져주는, 인류 문명이 멸종을 해줘야, 멸절이 돼야
세계가 좀 더 평화로워진다라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늘 말해왔던 약육강식, 적자생존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 문명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게 꼭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를테면 뭐 멸종 단계에 이른 동식물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적인 현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 말이 틀렸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가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저항할 수 있지만, 저항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다코끼리와 인간의 비유가 책에도 나오죠. 등장하고 책 뒤에 나오는 그 책에 대한 평론에도 등장하는데, 바다코끼리도 인간도 자기 같은 종족을 죽일 수 있어요.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는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 옅은 빙하 위에 올라와서 쉬어야 되는데, 얼음덩어리 위에 올라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없다면 계속 위로 쌓이는 거죠. 맨 밑에 있는 바다코끼리는 압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방식으로 죽일 수 있어요. 인간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아도. 근데 인간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인간과 바다코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다른 생명체를, 내 인간인 다른 나의 동족을 죽였더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점이 다르고, 그 점이 다르다는 게 큰 대단한 의미인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인간이 동족을 죽이는 것에서, 죽인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으나, 동족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스스로 온전히 이것이 그냥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이므로 너무 당연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음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인간을 의도하지 않아서 죽였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여기서 저항의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저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 저항하는 것이 만약에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하는 것이 꼭 인간만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흡혈인이라는 존재, 그리고 빌리라는 독특한 로봇의 존재 역시 저항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항하는 걸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 또 남아있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 이제 파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저항으로도 이어지고요. 근데 사실 지금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기술에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애플이 이따금씩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본인 회사 이익을 위해서겠지만 이 저항에 약간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쓸 때 보면요, 네. 이 앱의 추적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클릭을 계속 하게 되는 그 화면이 떠요. 새로운 앱을 쓸 때 이 앱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당신의 다양한 앱 사용 내역과 그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걸 허용하겠습니까? 아하. 그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허용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금지, 그 거의 응답률이 한 90% 이상이 싫어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가 메타, 페이스북을 만든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가지고 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보는지 그 맞춤형 광고를 띄워야 그렇죠. 되는데 애플은 그걸 잘 못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애플이 도와주긴 합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그것은 애플의 이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이 기계가 아주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걸 남들한테 안 가르쳐 줘야 된다는 종류의 그러니까 애플의 네. 기기가 팔리니까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프리미엄 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존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위치 정보는 그게 익명의 값이건 아니면 실명의 값이건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통신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걸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AI의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AI의 발전으로 향하는 이 상황에 저항하고 있느냐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망들이 다 깔려 있고 그 망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겐 편리하지만 동시에 그 이용해서 편리함을 얻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정보를 마구마구 세상을 향해서 주고 있다는 얘기고 발전하는 세상에 저항한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은 그래서 기계를 따르는 인류가 나오고 기계에 저항하는 인류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뭐 그냥 개인정보를 그냥 찬성을 하면서 개인정보 이관을 찬성을 하면서 편의성이 좋으니까 이 기계를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약간 거기에서 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저항하라는 얘기가 될 수는 그것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하세요가 저항이냐라는 측면도 사실은 물음표가 던져지긴 그쵸,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선택의 문제죠. 선택의 네, 문제.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사실은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AI가 인간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상상, 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네. 저도 제 스스로 살아보면 내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만 하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나올 경우를 상상하면서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나올 수 있어. 인간은 열등해. 라는 종류의 세계관이 점점 더 크게 펼쳐질 때 벌어지는 세상. 그럼 인간보다 또 뛰어난 존재가 꼭 AI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어떤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종교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더 뛰어난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라는 종류의 세계관이 확장된다면 자율적인 인간 아니면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세상이 확실히 좁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또 굉장히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미묘한 존재, 또 신비로운 존재. 아까 여기 책에 나오는 로봇 네. 빌리라는 존재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터미네이터 2에 나온 것처럼 총알을 맞고도 자기 회복이 금방 되고 네. 막 액체 인간으로도 변했다가 네. 다시 또 사람이 되고 거의 뭐 빌리가 그런 존재로 네. 나오는데 어떤 외형상 뭐 그림은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리긴 했습니다만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 말고 이 빌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 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엄청난 존재던데요. 그냥 로봇이 아니던데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책에서는 안전장치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안전장치는 정말 뛰어난가? 가장 합리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빌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빌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안전장치도 새롭게 생각해 보지만 인간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전장치를 새롭게 생각해 본다라는 건 왜냐하면 이 안전장치가 만든 존재예요. 이 빌리는. 네. 근데 이 안전장치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 노량 이순신 장군의 그 3가지 큰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죠. 네. 이 전투에 보면 항외 준사라는 항외가 하나 등장. 항외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으로 참전을 했으나 네. 일본군이 아닌 한국 쪽 조선의 편을 택해서 조선의 편에서 일본과 싸우는.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전편에서 보면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면 나는 의를 택하겠다. 그리고 의가 조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네. 그 존재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반란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에게 반란을 일으킨 건데 이유는 인공태양이라는 존재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종시키기로 했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결론을 냈더니 인공태양이 필요는 할 것 같아. 내가 관리한다면 필요는 할 것 같아라는 완전 처음에 그 인간을 멸종시킨다는 그 목적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인공태양이 에너지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빌리라는 피조물은, 이 창조물은 그건 처음에 말과는 다르잖아. 안전장치의 세계관이 모순돼. 저 세계관에 따를 수 없어. 그렇다면 나는 인간의 편을 들어서 저 안전장치의 행동을 막아야겠어. 라는 판단에 이른 겁니다. 그것조차도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이 단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느냐. 합리적이고 가장 뛰어난 그 인간보다 뛰어난 지성적인 존재의 판단은 언제나 하나의 결론인 것이냐. 아닐 수 그것도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네. 강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그 강인공지능끼리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로봇끼리 막 토론하고 네. 로봇끼리 막 저항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옳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의 과학자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나옵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들의 의견들은 다 일치할 것이냐? 결국은 모든 것이 가장 최선인 합리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가정은 틀렸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AI라는 것, AGI라는 것의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 안에서도 당연히 그 모순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점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다. 이런 종류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그 AI에게 반항을 한 이 빌리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절반의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AI의 도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죄책감을 분명히 느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죠. 그것이 정말 인간다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진짜 피가 흐르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뭐 힘들면 땀이 나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이냐? 아니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냐. 만약에 마지막 그 분류가 인간을 정의하는 분류라면 빌리는 인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인간보다 인간적인 인간일 겁니다. 그 수준까지도 보여주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더 섬뜩한. 네.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화장실에 미친 여자. 이게 책의 주인공이 이제 흡혈인, 뱀파이어, 네. 흡혈귀로 나오는데 이게 영화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소재기는 네. 한데 왜 주인공을 흡혈인으로 이 작가는 만들었을까요? 저도 굳이 왜 흡혈인이 등장해야 할까? 잔인한 복수? 왜냐하면 흡혈인은 그 AI를 따르는 인간에게 굉장히 잔혹한 복수를 하죠. 피를 빨아먹어서 죽이죠. 그리고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은 흡혈인들은 인간보다 좀 더 강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네네. 신체적으로도 강하고 회복력도 빠르고.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를 계속 빨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죠. AI를 따르는 인간에게. 책 속에서. 네, 책 속에서. 왜냐면 이게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 하실 수 있어가지고. 네. 네. 근데 왜 그런 존재를 등장시켜야 했을까? 아마도 정보라 작가의 세계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잔혹한 종류의 이야기를 잘 하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메타포 같은 걸 던집니다. 흡혈인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최초 흡혈인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화장실에 미친 여자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어떤 그 강약의 관계를 대체하는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남성들이 초소형 뭐 카메라 같은 것으로 그 여자 화장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몰카 같은 것 그런 피해 상황들이 많이 보고가 되곤 했죠. 근데 그렇게 되었는데 복수하는 여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뭐 책에서는 먹는다라고도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아주 최초의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고 이게 장르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책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괴기스럽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잔혹한 반란의 설화가 흡혈인의 기원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존재인 겁니다. 흡혈인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측면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우화 아니면 은유도 들어가 있죠. 네. 심쿵 한방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의 심쿵 한방. 밤이 오면 우리는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어차피 이제까지 우리 쪽의 승산이 더 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출발했다. 심쿵 한방, 이 핵심 구절은 어떤 의미로 이걸 꼽으신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네. 저항이라는 단어와 가깝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을 잘 몰라도 이 이야기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굉장히 예, 재밌기 예.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로만 접근하셔도 좋아요. 음.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몰라도 상관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소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의 세상은 틀림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가까이 왔고 저도 요즘은 영어 수업조차도 챗GPT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챗GPT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과는 완전 다릅니다. 네. 말하는 게 사람과 똑같이 말해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사람의 그 세계관에 한층 더 가까워진 존재인데 이런 존재들이 점점 더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과정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는 게 현명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울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되돌린다는 시도가 바른 건지도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인간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의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그게 어떤 상황이건 어떤 합리성이 있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종류의 생각이 있다면 동시에 AI라는 것이 가져올 세계가 좀 더 풍요로운 세계일 수는 있으나 그 세계가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보라 작가는 작가이지만 집회에 많이 나가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상 소감 내지는 어떤 소감을 언론과 발표할 때는 취미는 집회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소수자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장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라 작가의 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할 여지를 남긴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책 후반부도 사실은 그렇고요. 밤이 오면 우리는을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